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지금 털없는 원숭이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4번째 챕터 모험심이란 부분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심의 부제가 새것 좋아하기와 새것 싫어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상대적으로 짧은 부분입니다. 네, 165쪽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심, 영어로는 explo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의 것을 탐험하고 싶어하는 충동은 모든 포유류가 갖고 있지만 일부 동물에게는 그 탐구욕이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하다. 모험심은 주로 동물들이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분화해 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생존 기술을 완성하는 데에만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면 주위 세계의 복잡성에는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개미핥기에게는 개미만 있으면 되고 코알라에게는 고무나무의 잎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태평세월을 노래한다. 반면에 비전문가들, 즉 동물세계의 기회주의자들은 한시도 느긋하게 쉴 여유가 없다. 그들은 항상 다음 끼니를 걱정한다. 어디서 먹이를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 그래서 그들은 구석구석을 모조리 알아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우연히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눈을 반짝여야 한다. 그들은 탐험해야 하고 탐험을 계속해야 한다. 그들은 조사하고 끊임없이 재조사를 해야 한다. 그들은 항상 왕성한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먹이 문제만은 아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호조와 고슴도치 및 스핑크스는 적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껏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코를 킁킁거리고 발을 쿵쿵거리며 돌아다닐 수 있지만 아무 무기도 없는 포유류는 한시도 경계태세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포유류는 위험신호와 탈출로를 알아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행동권을 샅샅이 알아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왜 기회주의적인 포유류가 생겨야 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개미핥기나 코알라 같은 전문가의 생활 방식에는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생존 장치가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걱정할 게 없지만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 전문가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전문가가 경쟁자들을 앞지르기 위해 극단적으로 전문화했다면 유전자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을 테고 따라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변화를 재빨리 역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고무나무 숲이 사라지면 코알라도 사라질 것이다. 쇠처럼 단단한 입을 가진 육식동물이 호조의 뻣뻣한 털을 아작아작 씹어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면 호조는 만만한 먹이가 될 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살기가 고달프지만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도 거기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다. 몽구스의 먹이인 쥐와 생쥐를 빼앗으면 몽구스는 새 알과 뱀으로 주식을 바꿀 것이다. 원숭이에게서 과일과 견과류를 빼앗으면 원숭이는 나무 뿌리와 새싹을 먹을 것이다. 원숭이와 유인원은 모든 비전문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회주의적이다. 그 집단은 비전문가의 전문화가 되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집단은 비전문화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원숭이와 유인원 종에서도 털없는 원숭이는 가장 뛰어난 기회주의자이다. 이것은 털없는 원숭이의 유태보존적 진화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이다. 어린 원숭이 새끼는 모두 호기심이 왕성하지만 자라날수록 그 호기심은 차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간직하고 때로는 호기심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결코 조사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만 알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답하면 그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생존 기술이 되었다. 새로운 것에 끌리는 경향을 네오필리아, 즉 새것 좋아하기라고 부르며 이는 네오포비아, 즉 새것 싫어하기와 대조를 이룬다. 낯선 것은 모두 위험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낯선 것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낯선 것을 피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새 것을 좋아하는 충동은 미지의 것을 알 때까지 우리를 계속 몰아댈 게 틀림없다. 우리는 낯선 것에는 계속 관심을 갖지만 일단 그것을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코웃음을 치면서 저장 창고에 쌓아둔다. 창고에 쌓인 이 귀중한 경험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 어린이는 항상 이런 일을 한다. 어린이는 새 것을 좋아하는 충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모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호기심을 감독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을 억누를 수는 없다.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탐험을 좋아하는 성향은 이따금 위험수위에 이르곤 한다. 어른들은 아이가 야생동물처럼 군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어른들이 조금만 틈을 내어 다 자란 야생동물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배운다면 그들이야말로 야생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 자란 야생동물은 새끼들의 탐험을 억제하려고 애쓰고 사람과 비슷한 보수주의의 아늑함에 안주한다.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어린 시절의 창의성과 호기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어른들이 많다. 이들이야말로 인류가 계속 진보하고 팽창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감동적인 새것 좋아하기. 어린 침팬지가 노는 것을 관찰해보면 그들의 행동과 우리 어린 아이들의 행동이 비슷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그들은 둘 다 새로운 장난감에 매혹된다. 그들은 열심히 새로운 장난감으로 달려가 그것을 집어들고 내 동댕이 치고 비틀고 두드리고 산산조각을 내버린다. 침팬지와 어린이는 간단한 놀이를 고안한다. 침팬지의 호기심은 우리만큼 강하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꼭 우리처럼 행동한다. 아니, 사실은 우리보다 더 낫다. 그들의 근육 조직은 인간보다 더 빨리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뒤처지기 시작한다. 그들의 두뇌는 이 훌륭한 출발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복잡하지 못하다. 그들의 집중력은 약하고 몸이 성장해도 집중력은 강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독창적인 기술에 대해서 부모와 세세하게 의견을 교환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차이를 가장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특수한 예를 드는 것이다. 그림 그리기나 그림 탐구를 예로 드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림 그리기는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알타미라 동굴과 라스코 동굴에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사람이 그것을 알타미라 동굴과 라스코 동굴에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그림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기회와 적당한 재료를 주면 어린 침팬지는 마치 우리가 하얀 백지에 자국을 내면서 시각적 가능성을 탐구할 때만큼 흥분한다. 이런 관심은 비교적 적은 노력을 들여 큰 성과를 얻는 투자 보상 원리와 관계가 있다. 모든 종류의 놀이에는 이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놀이 활동도 있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적은 노력을 들였는데도 뜻밖의 큰 반응을 낳는 경우이다. 우리는 이것을 놀이의 극대화한 보상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침팬지와 어린이는 물건을 두드리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보다 좋아하는 것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물건들이다. 가볍게 던지기만 해도 높이 튀어오르는 공, 살짝 손을 대기만 해도 방 저편으로 날아가는 풍선, 힘들이지 않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모래, 부드럽게 밀어도 쉽게 굴러가는 바퀴 달린 장난감, 이런 것들은 가장 큰 매력을 가진 물건들이다. 아기는 연필과 종이를 처음 보았을 때는 그것이 약속해주는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기껏해야 연필 가지고 종이를 툭툭 두드릴 뿐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유쾌한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연필로 종이를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도 낳는다. 연필 끝에서 무언가가 나와 종이에 자국을 남긴다. 선이 그어진다. 침팬지나 어린이가 처음으로 시각 예술을 발견하는 이 순간을 관찰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 선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침팬지나 어린이는 잠시 그 결과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실험을 되풀이한다. 물론 두 번째도 성공이다. 그들은 신이 나서 자꾸만 선을 긋는다. 종이는 금방 꾸불꾸불한 선으로 뒤덮인다. 시간이 갈수록 그림 그리는 동작은 더욱 격렬해진다. 자신이 없는 듯 머뭇거리며 하나씩 종이 위에 그어지던 선들은 여러 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끼적거림으로 바뀐다. 선택할 여지가 있다면 그들은 연필보다는 크레용과 분필과 물감을 더 좋아한다. 그런 것들이 종이를 스치면 훨씬 더 뚜렷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침팬지나 어린이는 태어난 지 1년 반쯤 지나면 이런 활동에 처음으로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두 돌이 지날 때까지는 대담하고 자신만만하게 여러 겹으로 꺼적거리는 행위가 기세를 얻지 못한다. 3살이 되면 보통 어린이는 시각예술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혼란스러운 끼적거림을 단순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극적인 혼돈 속에서 기본적인 도형들을 추출해내기 시작한다. 어린이는 우선 가위표를 실험한 다음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를 실험한다. 선의 양쪽 끝이 만나서 하나의 공간을 둘러쌀 때까지 종이 가장자리를 따라 꾸불꾸불한 선을 긋는다. 선은 이제 하나의 윤곽이 된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 단순한 도형들은 서로 결합하여 간단한 추상적 무늬를 만든다. 동그라미는 가위표로 절단되고 네모의 모서리는 대각선과 결합한다. 이것은 최초의 회화적 표현에 앞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계다. 어린이의 경우 이 위대한 전진은 태어난 지 3년째 되는 후반에 일어난다. 그러나 침팬지에게는 이 단계가 결코 오지 않는다. 침팬지는 부채꼴과 가위표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고 때로는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표시된 동그라미 단계는 평범한 어린이가 최초의 초상화를 제작하기 바로 전 단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흥미롭다. 어린이는 동그라미 윤곽 안에 몇 개의 선이나 점을 그린다. 그러면 마치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하나의 얼굴이 어린 화가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깨달음의 불빛이 번뜩인다. 추상적인 실험 단계, 무늬를 창조하는 단계는 지났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완전한 초상화가 어린이의 목표다. 새로운 얼굴이 그려진다. 이번에는 눈과 입이 제자리에 놓여있는 좀 더 나은 얼굴이다. 자세한 부분이 덧붙여진다. 머리카락, 귀, 코, 팔, 다리가 생긴다. 다른 이미지도 탄생한다. 어린이는 꽃과 집, 동물, 배, 자동차를 그린다. 이것은 침팬지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고지다. 침팬지는 정상, 설명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점을 찍는 단계에 도달하면 몸은 계속 성장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 더 이상 갈 수 없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몸은 계속 성장하지만 그림은 성장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천재 침팬지가 발견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결코 생길 것 같지 않다. 어린이에게는 이제 그림 탐구의 초상화 단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이 엄청난 발견인데도 추상 무늬를 그리던 옛날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5살부터 8살까지의 어린이에게는 그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유난히 매력적인 그림을 제작한다. 그 그림들은 추상 무늬 단계에 다져놓은 튼튼한 기초공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초상화는 여전히 단순한
분화 단계에 머물러 있고 확고한 기초공사의 바탕을 둔 자신만만한 도형과 무늬가 초상화에 배열되어 매력적인 결합을 이룬다. 점으로 가득 찬 동그라미가 정확한 초상화로 발전하는 과정도 인상적이다. 그것이 얼굴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완벽한 초상화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초상화는 분명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사실은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우선 기본 윤곽이 약간 정돈되어야 한다. 눈은 선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되어야 하고 입은 힘찬 수평선이 되어야 하며 얼굴 한가운데는 2개의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를 그려 코를 나타낸다. 바깥 동그라미 가장자리에는 머리카락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발전은 거기서 잠시 멈출 수 있다. 결국 얼굴은 어머니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적어도 시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다. 머리카락 일부를 나머지보다 약간 길게 그리는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얼굴뿐인 이 초상화에는 팔과 다리가 뻗어 나올 수 있다. 팔과 다리에서는 다시 손가락과 발가락이 돋아 나온다. 이 시점에서도 초상화의 기본 형태는 여전히 초상화 이전 단계의 동그라미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동그라미는 옛 친구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있다. 바로 앞 단계에서 얼굴이 되었던 옛 친구 동그라미는 이제 얼굴과 몸이 결합한 형태가 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두 팔이 머리처럼 보이는 동그라미의 양옆에서 뻗어나와 있지만 어린이는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런 동그라미가 영원히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세포처럼 분열하여 아래쪽에 두 번째 세포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동그라미 밑으로 뻗어 내려간 외줄기 선이 도중에 둘로 갈라져 2개의 다리선을 이루어야 한다. 두 다리선이 결합하는 위치는 적어도 발보다는 높다. 세포 분열을 시키거나 다리선을 그리는 방법으로 몸통이 태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팔은 여전히 머리 옆에서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팔은 당분간 그곳에 머물다가 좀 더 올바른 위치로 내려와 몸통 위에서 양옆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탐험가가 지칠 줄 모르고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런 단계들을 하나씩 천천히 밟아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 흥미진진하다. 탐험가는 점점 더 많은 모양과 결합을 시도하고 좀 더 다채로운 이미지와 좀 더 복잡한 색깔과 좀 더 다양한 구조를 실험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정확한 초상화가 완성되고 바깥 세계의 정확한 모습을 종이에 담아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단계에 도달하면 이 활동이 본래 갖고 있던 탐험적인 성격은 그림을 통한 의사 전달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밀려 그 밑으로 가라앉는다. 침팬지와 어린이가 초기에 그린 그림은 의사 전달과는 아무 관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발견과 창조 행위, 시각 예술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행위였다. 그것은 신호를 보내는 그림이 아니라 행위 예술이었다. 그것은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바로 보상이었고 놀이를 위한 놀이였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놀이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것은 곧 어른의 오락으로 변화한다. 사회적 의사 전달이 그것을 접수하고 원래의 창의성은 사라진다. 선을 가지고 이리저리 산책하는 순수한 흥분은 사라진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낙서할 때에만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은 어른들이 창의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창의성의 영역이 좀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옮아갔다는 뜻이다. 탐험적인 미술에는 다양한 일이지만 이제는 주위 세계의 이미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개발되었다. 사진과 그 파생물 때문에 주위 세계의 정보를 담는 제형 그림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이것은 어른의 예술을
오랫동안 속박해온 무거운 책임의 굴레를 끊어주었다. 그림은 이제 성숙한 어른의 형태로 또다시 주위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놀이규칙. 내가 이 특수한 탐험 행동을 예로 든 것은 이것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와 우리의 차이를 가장 뚜렷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도 비슷한 비교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짤막하게나마 언급할 가치가 있다. 침팬지와 인간은 둘 다 소리의 세계를 탐험한다. 앞서 말했듯이 침팬지는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목소리의 창조력을 사실상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타악기 두드리기는 침팬지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어린 침팬지는 물건을 두드리고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는 행위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되풀이하여 조사한다. 어른이 되면 그들은 이런 경향을 오랫동안 계속되는 사회적 북치기로 발전시킨다. 침팬지는 차례로 발을 구르고 비명을 지르고 나무나 풀을 잡아뜯으면서 나무 그루터기와 속이 빈 통나무를 두드린다. 한 마리가 시작하면 다른 침팬지들도 그 뒤를 따른다. 이런 합동 연주는 30분이 넘게 계속될 수도 있다. 이 연주의 정확한 기능은 모르지만 집단 구성원끼리 서로 흥분시키는 효과를 낸다. 인간의 경우에도 북치기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음악적 표현 양식이다. 인간은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북치기를 시작한다. 어린이가 주위에 있는 물건이 갖고 있는 타악기로서의 가치를 시험해보기 시작하는 것도 침팬지와 거의 똑같다. 그러나 어른 침팬지의 타악기 연주는 단순히 박자에 맞춰 둥둥거리는 것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그것을 복잡한 다성 리듬으로 다듬고 다양한 고저 장단으로 더욱 폭을 넓힌다. 우리는 또한 속이 빈 대롱 속에 숨을 불어넣고 금속 조각을 긁거나 퉁겨서 더 많은 소리를 만든다. 침팬지는 꽥꽥 비명을 지르고 우우 하는 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독창적인 노래를 부른다. 우리의 음악 연주는 복잡하게 발달했지만 단순한 사회 집단에서는 그런 음악 연주가 나무 그루터기를 두드리며 우우 하는 소리를 내는 침팬지의 합동 연주와 거의 같은 역할, 즉 집단 구성원끼리 서로 흥분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다. 그림 그리기와는 달리 음악 연주는 자세한 정보를 대규모로 전달하기 위한 행동 양식으로 바뀌지 않았다. 어떤 문화에서는 북치는 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런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음악은 주로 공동체의 분위기를 자극하고 화합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음악의 독창적이고 탐험적인 성격은 점점 더 강해졌고 외부의 사물을 재현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음악은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실험하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그림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 때문에 얼마 전에야 겨우 음악을 따라잡았을 뿐이다. 춤도 음악이나 노래와 거의 똑같은 과정을 밟았다. 침팬지는 북을 치면서 몸을 흔들고 껑충껑충 뛰는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리 인간의 음악 연주도 역시 이런 동작을 수반한다. 음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런 동작은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확대되어 복잡한 예술로 발전했다. 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운동의 발달이었다. 율동적인 몸놀림은 침팬지 새끼와 어린이의 놀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런 동작은 곧 일정한 양식을 갖게 되지만 그 체계적인 유형 속에는 강한 가변성의 요소가 남아있다. 그러나 침팬지의 신체 놀이는 발전하거나 성숙하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나버린다. 반면에 우리는 그런 몸놀림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하고 복잡한 형태를 가진 수많은 운동과 스포츠로 가다듬어 어른의 생활 속에 받아들인다.
운동도 역시 사회 집단을 통합시킨 장치로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운동은 우리의 신체 능력에 대한 탐구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수단이다. 그림 그리기에서 파생한 글쓰기와 말하기는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했지만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대규모로 활용되었다. 우리 조상의 끙끙대는 소리와 꽥꽥거리는 소리가 복잡한 상징적 언어로 발달한 덕분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갖고 놀 수도 있고 연속된 단어 묶음을 솜씨있게 조작하여 미학적이고 실험적인 장난감이라는 새로운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모든 영역, 그림, 조각, 데생, 음악, 노래, 춤, 운동, 놀이, 스포츠,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평생 동안 복잡하고 세분화한 탐험과 실험을 마음껏 계속할 수 있다. 행위자와 관찰자로서 정교한 훈련을 쌓으면 이런 탐구가 제공하는 엄청난 잠재력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런 활동의 부차적인 기능, 즉 돈을 벌고 지위를 얻는 등 부차적인 기능을 옆에 제쳐놓으면 이런 활동은 모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린 시절의 놀이 유형이 어른의 생활에까지 연장되었거나 어른의 정보 전달 체계에 놀이 규칙이 덧붙여진 것이다. 이 놀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낯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알게 될 때까지 조사해야 한다. 2. 익숙해진 것에는 율동적인 반복을 부과해야 한다. 3. 이 반복은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4. 이 같은 다양한 변형들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골라서 다른 것은 제쳐놓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5. 이런 변형들을 서로 결합하고 재결합시켜야 한다. 6. 이런 행위는 모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은 행위의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도 교향곡을 작곡하는 작곡가도 이 원칙을 지킨다. 마지막 규칙은 특히 중요하다. 탐험하는 행위는 먹고 싸우고 짝을 짓는 기본적인 생존 양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는 탐험 행위가 활동을 자극하는 초기 단계에만 나타나고 그 후에는 그 활동의 특수한 요구에 맞게 조정된다. 동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서 탐험 행위가 끝난다. 이것은 탐험 자체를 위한 탐험이 아니다. 그러나 고등포유류와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탐험 행위가 생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별개의 충동으로 발전한다. 탐험의 기능은 주위 세계에 대한 미묘하고 복잡한 인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주위 세계에 대한 우리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살아남는다는 특수한 목표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얻은 인식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네오필리아, 충동과 네오포비아 충동의 갈등. 나는 이 논의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략했는데 그것은 주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무기, 먹고, 농업, 보금자리를 짓고 건축, 편안함을 얻는 의학,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 사용하는 특수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과학기술의 발전이 서로 맞물리게 됨에 따라 과학 분야에도 순수한 탐구욕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과학 탐구, 즉 찾고 뒤진다는 이 명칭 자체로 그것이 놀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이픈을 읽었고요. 과학 탐구는 대부분 앞에서 열거한 놀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순수한 탐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는 사실상 예술가와 똑같은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실험이 아니라 아름다운 실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탐험 자체를 위한 탐험에 관심을 갖는다. 연구 결과가 실용적인 특수한 목적에 유용하게 쓰이면 더욱 좋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예술가든 과학자든 탐험 행위를 할 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충동, 즉
네오필리아 충동과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충동, 네오포비아 충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새 것을 좋아하는 충동은 우리를 새로운 경험으로 내몰고 우리는 새로움을 갈망한다. 새 것을 싫어하는 충동은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는 낯익은 것에 안주하고 싶어한다. 우리를 흥분시키는 새로운 자극과 우호적인 낯익은 자극이 우리를 양쪽에서 끌어당긴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끊임없이 이쪽 저쪽으로 오락가락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새 것을 좋아하는 충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할 것이다. 새 것을 싫어하는 충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곧장 재난 속으로 빨려들 것이다. 이런 갈등 상태는 머리 모양과 옷, 가구와 자동차의 유행이 끊임없이 바뀌는 이유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적 진보의 토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탐험하고 후퇴하고 조사하고 안주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조금씩 넓혀간다. 이 주제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탐험 행동의 특별한 측면 하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 시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회적 놀이 단계와 관련한 것이다. 아주 어릴 때는 사회적 놀이가 주로 부모를 대상으로 삼지만 차츰 같은 또래 아이들을 더 중시하게 된다. 어린이는 놀이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이것은 어린이의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다. 놀이 집단에 끼는 것은 탐험적인 참여로서 다 자란 뒤에도 오랫도록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 민감한 시기의 탐험은 어떤 형태의 탐험이든 두고두고 지속적 결과를 낳지만 음악이나 그림을 탐험하지 않은 아이는 어른이 된 뒤에도 이런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아이들과의 놀이 접촉은 다른 활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 음악을 탐험하지 않고 어른이 된 뒤에 처음으로 음악과 접촉하게 된 사람은 음악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놀이 집단의 이론으로 사회적 접촉을 갖는 것을 엄격히 차단당한 어린이는 어른이 된 뒤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드시 심한 장애를 겪는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어린 시절에 다른 원숭이로부터 격리된 원숭이는 다 자란 뒤에도 사회적 접촉을 피할 뿐 아니라 성행위나 부모의 역할에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새끼들과 따로 떨어져 혼자 자라난 원숭이는 나중에 같은 또래의 원숭이를 만나도 놀이 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격리된 원숭이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했고 고독한 상태에서도 잘 자랐지만 일반적으로 거칠고 혼란스러운 놀이 집단 활동에 가담하지 못했다. 그들은 놀이방 구석에 꼼짝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서 대개는 두 팔로 몸을 단단히 끌어안거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성숙한 뒤에도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지만 성행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억지로 교미를 시키자 혼자 자라난 암컷들은 정상적으로 새끼를 낳긴 했지만 마치 자기 몸에 들러붙는 징그러운 기생충이라도 되는 것처럼 새끼를 대했다. 그들은 새끼를 공격하여 멀리 쫓아내고 아예 죽여버리거나 무시했다. 침팬지 새끼에 대해서도 비슷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 침팬지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사회복귀 훈련과 특별한 보호로 이러한 행동장애를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행동장애의 위험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경우 과보호를 받은 어린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반드시 사회적 접촉에 고통을 받는다. 이것은 외동 아들일 경우에 특히 심각하다. 형제 자매가 없으면 초기에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같은 또래의 놀이 집단과 어울려 거칠게 뒹굴고 노는 것은 외동 아이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런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외동 아이는 평생 동안 수줍어하고 소극적이며 성생활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기 쉽다. 그리고 어떻게든 부모가 된다 해도 아주 나쁜 부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양육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는 초기의 내향적인 단계이고 또 하나는 후기의 외향적인 단계이다. 이 두 단계는 모두 중요하며
원숭이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 거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원숭이 새끼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미에게서 사랑과 보호상과 보호를 받는다. 그리하여 새끼는 안전함을 이해하게 된다. 후기 단계에서는 밖으로 나가 다른 원숭이 새끼들과의 사회적 접촉에 참여하는 것이 장려된다. 어미는 옛날만큼 새끼를 사랑해주지 않으며 바깥 세계가 그 개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만 새끼를 보호하는 행동을 취한다.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 새끼가 계속 어미의 털투성이 치마끈에 매달려 있으면 어미는 자라나는 새끼에게 실제로 벌을 주기도 한다. 새끼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어미에게서 차츰 독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상황은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두 가지 기본 단계에서 부모가 아기를 잘못 다루면 아이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아기가 안전을 이해하는 초기 단계를 겪지는 않았지만 독립 단계에서 적당히 활동적이었다면 새로운 사회적 접촉은 쉽게 해낼 수 있겠지만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하거나 깊은 접촉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한 안전을 누렸지만 나중에 과보호를 받았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접촉을 갖기가 어렵고 오래된 접촉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성향이 있다. 모험은 균형 있게. 극단적으로 사회적 접촉을 꺼리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가장 극단적이고 특유한 형태의 반탐험적 행동을 목격할 수 있다. 지나치게 내향적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비활동적이 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결코 비활동적이 아니다. 그들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되풀이 되는 틀에 박힌 행동에 열중하게 된다. 몇 시간 동안이고 계속해서 몸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흔들고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거나 좌우로 젓고 빙글빙글 돌거나 근육을 실룩거리고 몸을 조였다가 푸는 동작을 되풀이한다. 때로는 엄지손가락이나 몸의 다른 부위를 빨기도 하고 자기 몸을 쿡쿡 찌르거나 꼬집고 이상한 얼굴 표정을 되풀이하여 짓거나 작은 물건을 율동적으로 두드리거나 굴리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이따금 이런 종류의 발작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동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중요한 신체적 표현 형태가 된다. 그들은 주위 환경에서 심한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사회적 접촉을 갖기가 두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여 거기에 익숙해짐으로써 위안과 자신감을 얻으려고 애쓴다. 한 가지 행동을 율동적으로 되풀이하면 그 행동은 점점 친숙해지고 따라서 안전해진다. 지나치게 내향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신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행동에만 집착한다. 그에게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속담이 모험을 하지 않으면 잃는 것도 없다로 바뀐다. 앞에서 말했듯이 심장이 고동친 리듬은 편안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데려가는 역행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많은 행동 양식이 심장의 고동과 거의 같은 박자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행동 양식도 끊임없는 반복으로 익숙해지면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발달이 늦은 사람은 낯선 방에 들어가면 그 틀에 박힌 행동이 더욱 심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여기서 설명한 개념과도 일치한다. 환경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강해지고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달래주는 장치가 더 많이 필요해진다. 틀에 박힌 행동은 되풀이되면 될수록 인위적으로 만든 어머니의 심장 박동과도 비슷해진다. 이것이 주는 친밀감은 점점 늘어나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 행동을 일으킨 극단적인 새것 공포증이 사라진다 해도 이 공포증은 없애기가 어렵다. 틀에 박힌 행동은 계속 발작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도 이따금 이런 발작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발작은 대개 긴장된 상황에서 일어나고 여기서도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그 몸짓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중요한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경영자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거나 북을 치듯 손바닥으로 박자를 맞춘다. 병원 대기실에서 진찰을 기다리는 여자는 손가락으로 핸드백을 쥐었다 폈다 한다. 어린이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면 몸을 좌우로 흔든다.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시계추처럼 병원 복도를 오락가락한다. 시험을 치는 학생은 연필을 빤다. 장교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콧수염을 어루만진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이런 사소한 반탐험적 장치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올 새로운 것의 과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릴 우려가 있다. 일단 버릇이 되면 그런 행동은 필요하지 않을 때도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을 것이다. 판에 박힌 행동은 몹시 따분한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원의 동물들에게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때로는 놀랄 만큼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다. 사로잡힌 동물들은 기회만 있다면 사회적 접촉을 가질 텐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물러나 있는 경우와 똑같다. 동물은 우리의 제한된 환경이 사회적 접촉을 봉쇄하여 그들을 고립된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동물원 우리의 빗장은 사회를 등진 개체가 맞닥뜨리는 심리적 장벽에 해당하는 물리적 장벽이다. 그 울타리는 강력한 반탐험적 장치이며 탐험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물원의 동물은 틀에 박힌 동작을 규칙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자기에게 남겨진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우리 속에 갇힌 동물들이 끊임없이 앞뒤로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수많은 이상한 행동 양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정해진 양식을 가진 자위행위도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더 이상 페니스를 만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동물, 대개 원숭이는 자위행위를 할 때처럼 팔과 손을 앞뒤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페니스를 만지지는 않는다. 어떤 원숭이 암컷은 자기 젖꼭지를 되풀이하여 빨기도 한다. 새끼는 앞발을 빤다. 침팬지는 귓속에 지푸라기를 집어넣어 쿡쿡 찌른다. 코끼리는 몇 시간 동안이나 끝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떤 동물은 되풀이하여 자기 몸을 물어뜯거나 털을 잡아 뽑기도 한다. 심각한 자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은 긴장된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루함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환경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탐험욕은 침체한다. 한두 가지 판에 박힌 행동을 하는 외로운 동물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런 행동의 원인은 지루함일 수도 있지만 긴장일 수도 있다. 긴장이 원인이라면 주위 환경의 직접적인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성장 과정에 생긴 장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동물원 우리 속에 이상한 물건을 넣었을 때 틀에 박힌 행동이 사라지고 탐험이 시작되면 그 행동은 분명 지루함 때문이다. 그러나 틀에 박힌 행동이 오히려 늘어나면 그 행동은 분명 긴장 때문이다.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정상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그런 행동이 계속되면 틀에 박힌 행동을 하는 동물은 어린 시절에 비정상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자란 것이 거의 확실하다. 동물원 동물들의 이런 별난 행동은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동물원과 거의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동물원의 개짜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동물원의 개짜들을 보고 우리는 새것을 싫어하는 성향과 새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의 신경계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신경계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진정한 잠재 능력을 서투르게 흉내내는 결과밖에는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이상으로 제가 185쪽까지 읽었고요. 다음 장은 싸움이라는 챕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좀 길어서요. 두 개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